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리코딩 감사합니다. 네, 22년 우리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이 되었네요. 남은 올해 시간을 뭔가 이렇게 새롭게 좀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저 자신도 이제 저 자신에게도 또 주변에게도 응원을 하고 새롭게 좀 하반기도 또 재밌게 지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최근에 어떤 일들로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떨쳐내지 못하는 제 마음속은 한쪽은 또 무겁기도 합니다. 제 부족한 저이지만 제가 사실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공부를 클레어먼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저는 그때 왜 그런 공부를 제가 하게 되는지 그 의미를 몰랐는데 제가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RCT라고 Relational Cultural Theory라고 하는 관계 문화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하고 논문 자격 시험에도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그동안 학계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인간의 독립성이라든지 인간의 성숙을 말할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주변과 더불어서 협력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온전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가 인간의 성숙을 말하던 시기에 1970년대부터 웰슬리 대학의 스톤 센터 중심으로 여성학자들이 세계를 좀 단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진 베이커 밀러라고 하는 그분과 더불어서 정신의학 전문가이셨는데 그분과 더불어 다양한 학자들이 실제로 그런 그 연구를 하면서 RCT라고 학문적 이론이 그때 형성이 되어서 미국 심리학계나 그에서는 이 관계문화 이론 그걸 또는 또 관계문화 테라피로 적용을 하면 그런 것들이 10대 북미에서 10대 이론 중에 하나로 개발된 좋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런 이론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뭐 서툴고 잘 모르고 그래서 그 공부를 내가 왜 할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공부를 하고 마치고 돌아온 곳이 제가 안산이었고 안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 한국 사회가 변해 있다는 것을 직접 보면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그냥 쥐어짜서 사실 많이 얘기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5년간 제가 광주에서 다시 서울로 이주하기 이전에 한 15년가량을 다문화사회 담론가 한국사회 그거와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협력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과 다문화라고 하는 차별적 언어가 우리 사회에 소비되고 있지만 글로벌 다문화 시민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다문화 민감성 증진을 위해서 그 초기에는 제가 돌아왔을 때는 그런 전문가가 별로 없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저에게 자꾸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국제이해학회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교장 선생님들,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을 교육한다든지 공무원 교육한다든지 이런 또 기업의 직업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실제로 이런 다양성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해야 되는 사람들의 활동과 슈퍼비전도 계속 해오던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과 대화도 하고 또 제도나 법적 그 개선에 또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광주 사회에서는 광주 인권도시 포럼에 난민과 이주민을 주제로 한 세션을 넣게끔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그 일에 또 함께 협력을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주를 하게 됐고 다시 그래서 다소 그런 일들과는 조금 분리되어서 지금 지나는 시간인데 지난주 목요일에 어떤 접한 하나의 사건이 제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살던 곳이었고 또 광주 월곡동에서 일어난 일이라 지금 화면에 우리 이사장 이상욱 이사장님하고 한신혜 선생님 광주에서 돌아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광주 월곡동에서 한 사람이 경찰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장면이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부엌칼 같은 칼을 들고 왼손으로는 전화를 하면서 그냥 양쪽에는 주차가 돼 있는 그런 길을 그렇게 그냥 별일 없이 걸어가는 장면인데 갑자기 경찰이 다가와서 3단 그 봉이에요. 이만한. 그 봉을 갖다 그 사람이 오른손을 치고 그러자 이제 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순간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들고 이렇게 몸을 숙이려고 항복하는 표시를 하는 순간이었는데 가스총인지 테이저건인지 모른지 그걸 쏴가지고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식은 여전히 있는데 그 의식이 있는 그 사람의 몸을 발로 누르고 3명의 경찰이 제압하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고 결국은 조사를 해보니 그분은 베트남 사람이었고 또 그 칼을 든 이유는 이웃에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뭐 칼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칼을 빌려가지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후속 보도가 아직 없어서 여기까지 제가 그냥 인식하고 있는데 그 아래 달린 댓글이나 그 사건을 보도한 사람들의 그 반응들을 보니까 인종적 편견과 또 혐오의 길로 아주 그냥 주저없이 달려가고 있는 듯한 글들이 가슴이 그런 글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사건을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보는 순간에도 제가 그냥 하나의 장면이 오버래핑이 됐는데 겹쳐졌는데 그 사건은 1992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소위 이제 로드니 킹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과 겹치더라고요. 이 로드니 킹은 경찰의 이름이 아니라 흑인 피해자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무참히 경찰에 의해서 잡히고 폭력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 사건이 전반적으로 정말 일파만파 커졌는데 결국 재판은 경찰들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무죄 판결이 나고 그로 인해서 흑인들이 저항을 시작을 했고 부정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위를 했고 그 시위가 굉장히 확장이 되자 미국 미디어들은 모든 미디엄을 사용해 가지고 결국 흑인들의 이 흑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백인들의 인종참호 혐오 시각을 한인들로 돌려서 흑백 갈등을 한흑 갈등으로 만드는데 일종의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미국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랐지만 결국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미국 사회가 얼마만큼 인종적으로 다양성을 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직 지금 떠나온 지 오래돼서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계기로 한인 사회에서도 자신들이 피해를 흑인들이 저질렀다 해서 흑인들에 대한 증오를 증폭하기보다는 다수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에 대한 자성 어린 모임도 많이 시작이 되었고 실제로 우리 한인 사회가 성숙해지는 어떤 성찰의 계기가 또 작동이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팠지만 좋은 기억으로 제 안에서는 남았고 제가 그 당시 92년에 미국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박사과정 수업에서 그 사건을 굉장히 주목해서 다루는 수업을 통해서 저도 다문화나 다인종이나 다종교 사회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글로벌 시민다운 태도인가를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인지 돌아와서 어쨌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주민 노동 목회도 재밌게 할 수 있었고 누구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함께 즐거웠던 시간을 지났습니다. 자고 나니 선진국 또 K컬처라는 말이 생겨나고 1988년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의 이주민들의 유입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다인종, 다문화라는 말이 꽤 익숙해질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30년 이상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낯선 존재들을 여전히 불편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대화의 방식을 모르는지 정말 얼마나 이렇게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서로가 의도하지 않은 폭력의 장면이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좀 더 이 문제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전히 별로 변화하지 않는 이 변화 없음에 마음이 우울하고 더불어서 7월이 되었지만 6월달 중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 좋은 판결을 그래도 얻게 되었던 일이 있어서 한 가지 예만 더 드립니다. 2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파주에서 한 겨울에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마련된 회사 기숙사, 공장 기숙사에서 한 노동자가 사망을 해요. 그 여성 이주 노동자의 이름은 속행입니다. 캄보디아 여성 이주 노동자였는데 그날 너무 추워서 다른 동료는
뭐 아는 사람 옆에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잤는데 갈 곳이 없었던 이분은 그곳에서 잤고 결국은 아침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어서 시체도 부검을 했지만 결국은 부검을 한 결과나 이런 것은 사인을 간경화로 돌렸지 실제로 뭐 저체온증이나 노동 조건에서 열악하게 생명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한 자연인의 죽음으로 보도하기보다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사람의 사건을 주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산재 인정을 받아야 되는 재판이 지난 2년간 계속 진행되면서 지난 6월 중순에야 결국 500일이 지난 이후에야 산재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사망 경우는 산재 인정을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5인 이하의 작업장은 아예 법 적용을 할 수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유가족이 해야 되기 때문에 캄보디아 노동자의 또 가족은 캄보디아에 살다가 와서 이 사건을 보고 애도와 그 상황을 견뎌낼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채 그런 법적 투쟁에 휩쓸리게 되고 또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한국 문화법제도에 접근이 어려운 이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나 또 제대로 된 보상을 얻어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길게 서론으로 오늘 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관리소 올해 5월 말 통계로 보면 200만 명하고도 12,862명 이렇게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좀 낯선 분들 두 분이 미국에서 오셨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미미나 박사님. 스펄만 대학에서 신약을 전공하시고 교수직을 하시면서 해방신학적 또 생태신학적 여성신학적 담론을 아주 다양하게 또 강의를 하시는 걸로 제가 감히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해봅니다. 너무 반가워서 제 가슴이 떨립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이미그레이션 데스크를 지나고 공항에서 나오셨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받아들인 사람보다 훨씬 해외로 나가 있는 사람이 많은 어쩌면 우리 국민을 송출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재원 씨도 얼마 있으면 이제 호주로 가서 또 복학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관심이 있을지 여러분이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어서 이왕 하는 김에 조금만 좀 사회과학적 어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이주 비자는 4년 10개월간 한 번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5년을 주지 않는 이유는 5년을 주면 이제 영주권을 얻을 자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비자 기간을 4년 10개월간 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해진 비자 기간은 사실은 이주민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노동력만으로 소비하겠다라고 하는 국내의 비인권적 차별 정책을 그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주 여성들도 사실은 이주 여성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로 크게 나누어지지만 실제로 이주 여성 개별 상황은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의 삶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모두 다르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처지와 형편이 너무 달라서 국가의 하나의 제도나 법률적인 체계로는 도저히 이런 문제들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문화적 진전,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한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수자의 변화가 없이는 소수자들의 인권은 오늘도 비존재화되고 우리 시야에서 묵과될 수밖에 없죠. 혼인 이주 여성들은 결국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사람만이 이주 여성의 가족으로 다문화 가족으로 봐서 우리 사회 사회복지적 지원 대상으로 이제 삼는 사람은 오직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만이 다문화 가족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공장 노동자로 이주를 해가지고 비자 타입도 다른 사람으로 들어와서 이주 여성 노동자든 남자든 여기서도 사랑을 하고 결혼도 할 수도 있고 뭐 이혼도 할 수 있고 또 산분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회 법률적 지지망에 걸려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살다가 비자 타입에 따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상황이 되어서 여기서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미등록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불법인 존재는 세계에 어느 누구도 없어야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소위 불법 체류자, 미등록인이 지금 어디에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는 한 바라볼 수조차 발견할 수조차 없습니다. 다양한 외국인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지만 그 외국인의 형편은 이렇게 각각 다르며 가난한 나라에서 왔을수록 한국인과 접촉면이 없을수록 이들의 인권은 묵인되고 사각지대로 밀려나게 됩니다. 한국인 남성 혈통 중심의 가족 구성과 인구 재생산에 중심을 두고 있는 정부의 제한적 차별 정책은 어서 속히 개선이 돼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한국 사회 안에 살아가는 모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환대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생명 가진 존재라는 그 하나의 조건만으로도 생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생명 유지에 위협 없는 사회적 안전 관계망이 차별 없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 시민의 인권인식이나 다양성, 즉 낯선 것들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자연인 또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우리끼리라도 정말 상처 주지 않고 오늘 기도문처럼 하나님 나라는 상처 주지 않는 곳에 있다.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런 기도문처럼 서로를 향한 따스한 시선과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 냄새 나는 우리 이웃 동네, 사회,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특별히 성서정과에 의해서 누가복음 읽은 말씀은 제자들을 오늘 낯선 곳으로 보내며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제 여지껏 3년 동안 잘 배웠으니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쓰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제 설교문을 오늘 김원 선생님 미리 보신 것도 아닐 텐데 기도문에서 제 설교를 다 해버리셨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또 길에서 문안받지 말라. 그거는 이제 절박한 그 복음서 기록한 공동체의 저자들이 임박한 종말을 그래도 예수 죽은 다음에 몇 세대가 지났지만 짧은 수명을 계산하면 30년이 그때는 한 세대가 아니었겠죠. 뭐 85년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뭐 예수 죽은 지 몇 세대가 벌써 지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임박한 종말 하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가 우리에게 다시 올 거라는 그런 종말론에 입각해서 아마도 길에서 문안받을 정도로 우리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평화를 전하면서 길에서 문안받을 새 없이 그곳으로 가고 낯선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예수의 당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 피스, 평화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제자들을 70명이라니, 제자는 12명만이 아니었어요. 70명, 700명, 7만 명이었을지 누가 압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영접받는 경험이면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고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라. 그래서 영접받는 곳이라고 하는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는 그 receive, 받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 히라버로는 데크마이, 이런 환대하라는 뜻도 포함된 단어라고 제가 주석에서 봤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영접하는 환대받는 경험을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환대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조차 떨어버리고 그 집에서 나와서 차라리 길에서 하늘 뜻을 전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선교 파송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졸업사로
총장은 아니어서 졸업사를 한 기회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 본문을 우리가 신학교를 밖에 나가면서 가져야 할 주님의 어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나 이렇게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이 말씀을 우리도 지침으로 삼아서 신학생도 아니고 저처럼 목회를 어떤 일 삼아서 사는 사람도 여러분이 아니므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또 문자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없겠지만 결국은 이 지침 또는 그 안내에 예수의 안내가 주는 그런 주요 맥락을 걸러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살고 또 당신들이 살아가는 주변의 평화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되 우리의 그런 뜻, 하나님의 평화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는 곳이나 수용하지 못하는 관계나 그런 현장에 있게 되면 거기로부터는 주저없이 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당부가 제 눈에 또 제 마음에 언제나 교훈처럼 살아 있습니다. 율법의 준수가 목적이 아닌 그런 유대 율법으로 생겨난 아주 화석화되고 교리화된 이런 율법의 준수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정말 그 하염없이 함께 하시는 은총으로 수용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 예수인들의 삶의 어떤 중심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낯선 곳으로 또 낯설게 보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으로부터 광야라는 낯선 곳으로 내보내졌고 성서의 많은 중심적인 인물도 자신들이 살고 안주하고 안정적으로 정주하던 것으로부터 떠나서 그저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시하는 낯선 땅으로 보내진 사람들의 역사가 성서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역시 로마의 정치 권력과 회당 체제의 그 종교 권력에 억눌려 살던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가, 예수님에게는 이 땅이, 또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갔어야 했던 마을들, 지역들, 이 모든 곳은 그들에게 모두에게 낯선 곳이었을 것이며 그곳의 사람들에게도 이들은 낯설게 보내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 가운데 낯선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대하는 방식, 낯선 존재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그 관계 방식에 대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식이 모두가 다르고 다르기에 반드시 갈등 관계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을 수용하고 갈등을 해결해 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LA의 한인 교포들이 성숙했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서로 낯섦을 마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적 존재로 초대받기를 바랍니다. 예수인들이니까요. 물론 이 설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간단하게 그 레이먼드 차렐이라고 하는 그 박사와 그 학파에서 만들어낸 제가 이제 이미 한국으로 왔을 때 교육학계에서 만들어진 이론이고 척도이기도 한데 다양성 교육 전문가이신 이분이 문화적 숙련도, cultural proficiency라고 하는 그 문화적 숙련도에 대한 척도를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가 6개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걸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다름을 만나고 낯선 것을 만날 때 가장 그래도 보수적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단계가 제가 그걸 그냥 한국말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서 이거를 학문적인 용어로는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화적인 이제 파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낯섦이나 차이를 자신의 구조와 권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파괴하는 사람.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낯섦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뭐 역사에서 일제가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고 일제화 교육을 했던 것이 아마도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cultural incapacity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제 문화적 무능 단계 뭐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차이나 차별을 제대로 다룰 능력이 아직 없다. 그래서 차별을 봐도 아직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그 차별에 관여할 역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차별과 혐오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계라고 봅니다. 인종차별이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고정관념을 유지하고 또 차별적 뭐 채용 과정이나 어떤 그 교육 현장이나 의료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차별적 관행을 발견을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거나 다룰 능력이 없는 단계이죠. 세 번째는 문화적 문맹 상태. 우리가 글을 못 읽으면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다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감각이 없는 상태. 이제 cultural blindness, 뭐 이제 신체적 장애 얘기가 좀 나와서 그냥 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문화적 문맹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기 차별 상황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차별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모르는 상태. 그리고 난 공평하게 살고 있어. 그렇지만 옷 두 벌 가진 것만 해도 옷 없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고 차별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오늘 기도의 고백문처럼 사실은 나는 공평한 사람이야 라고 해도 나의 편안과 안정 속에서는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의 것을 의도하지 않게 뺏은 그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적 차별을 다루지만 아주 미미한 역량으로 다룬다는 cultural pre-competence라고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 바꾸려고 조금 시도하지만 전혀 효율성을 발휘하지 않는 그러나 좀 자각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다섯 번째는 cultural competence, 문화적 역량을 장착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차이를 존중하는 식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또 나아가서 정책도 세우고 변화도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재정적 투자도 하고 조직 문화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문화적 숙련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Cultural Proficiency라고 하는 아주 숙련된 영역까지 자기를 개발하고 증진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혁명적이죠. 차이 자체를 환대하고 차이를 자신의 삶의 자산으로 여겨요. 낯선 것을 보면은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기지, 어떻게 이 환경을 벗어나지 막 이렇게 긴장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제대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대면하는 내면을 자기가 준비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얻게 되는 혜택을 감사하면서 다른 차이를 수용하고 그 차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의 단계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 MBTI 뭐 분석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 메이어 브리기스 뭐 인디케이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죠. 그 16가지의 특징으로 사람을 나눈 것은 이 바탕에는 나의 특성을 아는 만큼 나를 아는 지식을 확장하고 그만큼 상대도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서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지혜로 발전하자라고 하는 이론의 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도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특성을 알고 거기서 그치기도 하고 또 상대의 특성을 재단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게 아니라 먼저 타입을 보고 그 사람을 규정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이론을 배워도 굉장히 선택적으로 이런 문화적 숙련도에 따라서 그 이론들을 학습하고 체화하는 것을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가 우리 여울인들 또 예수인들이 이런 우리 다양성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내면의 문화 숙련도를 높이고 차이를 다양성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좀 위축이 되더라도 좀 두렵긴 하더라도 환대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들로 변화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냈던 제자들이 이제 열심히 선교하고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을 때 마음껏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내가 이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보냈는데
내가 여러분이 일을 하고 가 있는 동안 얼마나 기쁜 일이 일어났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는 거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습니다. 당신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항복할 것으로 기뻐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하늘의 뜻이 우리 사회에 우리에 의해서 퍼져나갈 것이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얘기가 저의 해석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일상에서 낯선 이들과 부딪고 또 갈등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쉽지는 않아요. 지치고 또 힘들고 상처 우리도 받죠. 그러나 그때쯤 우리는 다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돌아올 곳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들인지요. 낯설게 보내진 사람들로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되고 상처 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 삶을 감내해야 되고 때로는 긴장하고 때로는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용기와 포용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표현될 그날을 기다리지만 여러분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저는 여러분의 목사이지만 참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저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위로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안에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밀하고 낯선 모든 관계 속에 보냄을 입은 사람들, 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이제 돌아와 서로를 환대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따스한 공동체 위로로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형태로 오래오래 여울의 물이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